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확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그리고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호남 경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국민의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먼저 여야 입장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흔쾌히 이재명 지사 지지하고 있는 캠프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세도 명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고발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직접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검, 국정조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공수사 2부,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에 이제 이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네. 검찰 수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야당으로서는 뭐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죠. 예. 일단 검찰이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 법안을 지금 발의했어요.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과반이 예. 찬성이 필요한데 또 국회 다수당은 여당이란 말이에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국정조사도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면 특검도 해야 될 거고 국조도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게다가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만약에 증폭된다면 국정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에서 양당의 공방만 뭐 난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진실이나 어떤 진상 규명에 가까이 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이나 국조를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검찰 수사 지켜봐라. 예. 일각에서 이제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게요. 심상정 의원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이 직접 이제 지명하는 거죠. 특임 검사는 특검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만약 특임 검사를 한다면 그거는 여당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여당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 국정조사 필요한 상황입니까? 지금 대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를 특검이나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 측에서는 당연히 선거에 대한 불공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한 것 자체도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7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아마 BBK를 시작해서 BBK로 끝났다고 좀 봐요. 그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여당이었었죠. 뭐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 채택된 거는 2007년도 1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선거 과정 속에서 만약에 특정한 후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100% 빨리 수사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야당이 이제 관련돼 있는데 선거법 위반하고 명예훼손죄로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과연 뭐 질질 끈다든지 아니 시간을 끈다든지 이거 가지고 과연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최소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딱 시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넉 달 후에 5달 후에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화천대유랑 연계됐다라는 거는 드러난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 소수의 개인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거둔 그 원인과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되고 박범계 지금 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예. 수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야당의 공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여당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나 지금 민주당은 이 의혹을 이제 국면을 빨리 전환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뭐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이게 계속 이제 의혹으로 계속 간다면 이제 특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특검은 제가 봐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또 수사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프레임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동 대응하면서 토건 기득권 세력이다. 야당이 그렇게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국면 전환을 통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안을 그러니까 계속 대장동 의혹이 뭐 그건 거의들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너무 많이 배당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연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이 개입이 돼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야권의 인사들이 거의 개입돼 있다라고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프레임이 여당이나 이재명 지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야당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프레임이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자꾸 수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사를 이재명 지사도 수사를 이제 하자고 얘기했고 네. 또 고발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사안이란 말이죠. 물론 공직선거법과 이제 그 명예훼손죄,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따라서 혐의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야당 인사들을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서 너무 의혹만 너무 많지. 벌써 열흘째예요 이게. 12일 날 정도 보도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한 게 14일입니다. 예. 오늘 24일이잖아요. 네. 거의 열흘 됐어요. 이게 너무 이제 의혹이 오래 가니까 뭐 자주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가열될 겁니다 아마. 프레임은 국면 전환 뭐 이런 거 양쪽이 다 마찬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여당이 공동 대응하자. 아마 이낙연 후보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아마. 호남 이제 그 이른바 호남 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발표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의식한 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있었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공동 대응 제안에 응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한때는 명추 연대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추미애 후보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은 이제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설득을 하려면 세 가지 면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을 투자해서 5,5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환수했다. 참 잘한 거죠. 민간이 개발했었던 거가 아니라 같이 민관이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억 돈을 환수시킨 거. 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약하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의혹의 핵심은 아니 지분은 7%밖에 안 갖고 있는 개인이 어떻게 지분을 50%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보다도 많은 4,040억 원을 가져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 자꾸만 5,050억 원을 가져온 거는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보수 언론 포함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요구합니까?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 국민의힘 게이트가 할 동안 성남시장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5,050억 원 환수하면 그게 모든 게 다 깨끗이 끝나는 겁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천대유랑 관련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려상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공동 대응을 하자? 이게 어떻게 공동 대응에 대한 문제인가요?
그럼 그분들이 성남시장 그 재임 시절에 있는 걸 가지고서 추미애 김두관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 그렇죠. 이걸 철저하게 자신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이걸 자꾸만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간다? 그래 설득력이 약한 거예요. 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혹이 계속 부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예. 걸 명쾌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받게 자기가 100%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공방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선 끝나고 나서도 본선 때 만약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여당의 후보가 된다면 예. BBK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계속 공격하고 나서 경선 끝나고 본선 중에서도 계속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 문제는 결국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낙연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해서요. 근데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그러나 의혹 제기는 계속하고 있어서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일단 2위 후보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런 같은 당의 후보의 공세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과반 획득을 막아야 되잖아요. 호남에서 만약에 그 선이 무너진다면 뭐 거의 이제 가능성이 아주 얕아진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제주도 있고 부산, 울산, 경남, 뭐 인천, 경기 다 수도권 있다 하더라도요. 호남에서의 만약에 패색이 짙어지면 전반적인 향후에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예요. 이낙연 후보에겐 대단히 부정적 여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네. 아무튼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로서 아무튼 이 화천대유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는 거 이른바 개발 특혜 의혹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마냥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다 뭐 이런 프레임에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정당 내에서 이게 원팀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유효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예, 예. 당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아직 공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공동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낙연 후보로서는 도저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이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민주당 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이낙연 대 반이낙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공세에 취하되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화천대유 방지법 이른바 공영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민간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여당 야당에 관계없이 민간 개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영 개발로 가능하면 많이 가는 거. 100% 공영 개발은 어려울 거예요.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점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호남에서 이 화천대유가 이낙연 후보로서는 뭔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남의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선거인단들에게 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지만 한편으로 한계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을 끝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말씀하신 호남 대전이 펼쳐지잖아요. 한 20만 권리당원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계속 이렇게 공세하는 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낙연 후보 측의 표심에 도움이 될 겁니까? 이낙연 후보는 두 가지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돼서도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점잖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도에 비교하면요, 박근혜 네.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는 거의 당이 깨질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예. 이게 본인 스스로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추석 민심 밥상에 엄청나게 지금 다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 점잖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결국은 호남에 있는 권리 당원들한테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가 네.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번 주말에 호남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여기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서면 전략을 100%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표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번 주말에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금 전체 72만 명 정도에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호남이 20만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경기 16만 명이고 서울이 1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20만 명인데 다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투표율이에요. 네. 이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뭐 전남이나 광주 이런 쪽에는 한 뭐 40%를 좀 넘는 것 같고 예. 전북도 한 35%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권리당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당원만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이 핵심적인 권리당원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야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호남이니까 우리 호남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 과연 강한지 네. 아니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예. 이게 지금 40% 정도밖에 투표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망에 불과하지만 네네. 그렇게 큰 차이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연 이길까라는 쪽에다가 조심스럽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투표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불리까지 어떻게 보면 네네. 따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남 경선 투표율 예상보다 지금 저조한 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좀 예외죠. 그러게요. 의외예요. 의외입니다. 지금 강원이나 대구, 경북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투표율이. 이건 여전히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그 개발 의혹. 네.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거예요. 워낙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같은 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이게 무슨 계속 언론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각 진영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르지만 예. 다르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게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투표율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냐, 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냐, 뭐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쨌든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격차 줄여야 되고 그야말로 호남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면 뭐 이낙연 후보로서 당연히 바라는 건데 지금 네. 11만 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재명 네.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지금 누적 득표가 말이죠. 예.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격하고 이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이가 안 나니까. 나니까. 예. 어쨌든 간에 다수가 집결해서 이걸 추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뭐 그렇다고 이낙연 후보한테 다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낮은 투표율이. 그래서 이건 아무튼 간에 역시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지 투표율이 낮은 게 이 낙연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보수에 유리하냐 진보에 유리하냐 이런 건 따질 때가 있었지만 그건 좀 다른 사안이란 말이에요. 같은 당내 경선이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낙연 후보로서는 조금 초자수가 있겠다. 투표를 낮은 것 자체가 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광주 전남, 일요일에 전북 경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제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대선 주자들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짧게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는 뭐 재미도 있었거든요. 어제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토론에서 미래가 있나요? 지금 국민들이 토론을 보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러니까 예. 재미있다라는 거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각종 신문을 보면은 뭐 짬뽕에부터 네. 시작해서 뭐 카피 얘기 그게 지금 그 토론의 주제가 그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열차랑 마찬가지예요. 꿈과 희망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경선이다 보니까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뭐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 공약에 관련된 거를 토론한 거로 알고 어제 있었거든요. 주제가 경제였죠. 근데 경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했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와 그리고 내용을 지켜가야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부 다 무슨 뭐 배신자론이 어떻고 뭐 공약에 대한 카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TV 토론서부터는 예. 저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뭔가 자신의 거를 가지고 주제에 맞게끔 네.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4번 정도가 더 남았잖아요. 국민의힘 토론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정책 토론이 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어떤 게 후보들한테 중요할까요? 8명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네. 집중도가 떨어져요, 일단. 토론은 원래 단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8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산만하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대선을 관통한 뭔가를 개발해내야 돼요. 후보들이. 후보들 간에 어떤 무슨 이제 큰 갈등 축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의제 같은 거, 미래, 아까 김 교수 말씀처럼 미래 대한민국에 관련된 거를 여야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빨리 개발해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심도가 집중될 수 있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얘기하는 부분들이 평범한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조국, 소홍 뭐 이제 그렇게 비판했던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의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검수완박은 뭐 조국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네. 이게 그러니까 별로 신선한 감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다 너무 아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뭐 공약을 베낀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공약은 좀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만 쟁점이 되고 그게 언론의 보도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니까 표절이 아니냐. 이거 무슨 논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국민의힘 토론회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뭔가 무슨 네 번 남았다고 하지만 이번 토론회도 또 그렇겠지. 그럼 점점 시청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흥행에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 일단 흥행에 성공해야지 뭔가 집중도를 높이고 관심을 갖고 투표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4명을 줄여. 4명 줄인 게 이제 10월 8일이잖아요. 8일이죠. 얼마 예. 안 남아. 또 많이 남았어요. 예, 이게. 예. 빨리 줄여서 이 자꾸만 압축을 해 나가면서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긴 합니다만 최종이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최종 후보 선출이. 근데 그때까지 계속 저렇게 맥 빠진 시기에 저렇게 토론회를 해간다면 민주당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론회도 특단의 좀 아이디어를 내서 대선을 관통하는 그런 쟁점이나 이슈 의제를 좀 개발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각 후보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타 후보들 윤석열 후보에게는 공약 표절 의혹, 홍준표 후보에게는 정책 질의와 조국 수홍 논란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는데요. 일단 주요 장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카피 닌자라고.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근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사내 새끼도 아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공약 표절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고 앞서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일단 윤 후보는 공약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베꼈다고 주장하는 게 어폐가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실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약 물론 저같다 하더라도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줄푸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후보가 나도 줄푸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했었거든요. 다만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를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파트너십으로 가겠다. 그런데 경선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만이 돋보일 수 있는 공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지적을 좀 해주고 싶어요. 어떤 경우라든 간에 윤석열표 공약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내 걸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공약 팀들이 더 분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참 그 토론의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토론에 참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딱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잔상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아 맞아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했구나.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남는 거는 짬뽕, 닌자, 무슨 뭐 고편 이것만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토론에서 완전 실패한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에 4차례가 더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의 그러한 내용으로 꽉 차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토론 끝나고 나서 언론 보도에서 그 중요한 그 제목이 뭐로 나올까를 생각을 하면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1차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고 했다가 좀 당내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태경 후보가 그랬나요? 뭐 조국과 뭐 썸을 타는 거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조국 수사가 과잉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수홍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의식한 부분도 있고 뭐 조국 전 장관에서 홍준표 의원이 항상 비판적이었죠. 근데 이번에 아마 글쎄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역선택 같은 걸 좀 의식했던 것 같긴 해요. 일단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다자대결구에서 올려놔야 되니까 아마 그런 점을 의식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인식을 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모두 아니었다라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인용까지 했다면 자기가 했던 얘기 아까 자막에 나오던데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글쎄요. 다시 토론회 얘기로 돌아가서 공약 같은 경우도요. 상대방 공약을 그러면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남의 거 베꼈느냐 이렇게 갚버리면은 공약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 거잖아요. 베꼈든 아니도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 공약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고 토론이 되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야 공약 경쟁이 될 텐데 베꼈냐 안 베꼈냐 얘기하니까 국익우선은 또 특허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인식이 남아요.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무슨 조국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썸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 게다가 뭐 소상공인 이거는 또 원희룡 후보는 이의 없이 베낀 거다. 어떤 근거를 베꼈냐를 얘기해줘야지. 무조건 베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로 베낀 것도 표절 아닙니까? 표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결국은 윤 후보와 홍 후보가 좀 앞서가니까 두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전체적인 일단 그 집중도나 관심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이 태도, 토론의 태도나 토론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당 차원에서 좀 어떤 다른 기법을 동원해서 후보들이 세게 맞붙을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끌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의 구조 자체를.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뭐 표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군복무 청약 가삼제가 과연 위헌적인 요소는 없나요? 군복무에 대한 가삼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내 걸 베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복무에 대해 저도 우리도 군대를 다 갔다 왔지만 이 가산점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날아가고 지금 내 걸 받겠냐 안 받겠냐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야 돼야지 이게 나름대로 토론이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지금 가산점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와 최소한도 이게 얼마만큼 가산점 문제가 굉장히 특히 청년 여성분들에게는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가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요. 저는 좀 논쟁에 좀 나름대로 좀 품격을 지켜가면서 내용을 좀 훨씬 더 업그레이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10월 8일 날 4명으로 추려지잖아요. 국민의힘 네네네. 후보가요. 근데 지금 그 최재형 후보는 캠프도 해체했고요. 혼자 이렇게 꾸려나간다고 하는데 정희화 전 국회의장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의외인데요. 예. 왜냐하면 정의 의장께서는 최재형 후보가 하늘이 보내주신 그 선물이라고 할 정도가 본인은 만나지는 않지만 인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아마 호의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돼서 최재형 후보가 이제 말을 바꿨다라는 것, 특히 이제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의 의장님께서. 예.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재형 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최재형 다움이라는 거는 이럴 겁니다. 따뜻한 강직함. 그리고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지철을 선언을 했는데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게 뭐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정 의장님도 그렇고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할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맡기가 어렵다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굉장히 그 최 후보한테는 아픈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